평생 어머니 곁에서 모신 건 나야. 민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옆에 있었지. 하지만 돈은 내가 다 댔잖아. 민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순덕은 두 아들의 날선 대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재산으로 싸우는 게 그렇게 급하니? 어머니의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두 형제의 손찌검이 시작되자 이웃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연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오래된 한옥, 그 안에서 70줄에 접어든 한 여인이 조용히 차를 우리고 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 집에서 벌써 40년 가까이 살아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혼자였습니다. 또 명절이 돌아왔네.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찻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어요. 두 아들이 모두 집에 올 예정이었죠. 장남 민수는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차남 민호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고급 승용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이어서 조금 낡은 소형차 소리도 들려왔죠. 민호도 거의 동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아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늘 어색한 기운이 흘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번쩍였어요. 뒤이어 민호가 들어왔죠. 평범한 캐주얼 차림에 약간 구겨진 셔츠. 그는 형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형님도 왔네요.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민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순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소중한 자식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두 형제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비싼 제수용품들을 가져왔다며 자랑스럽게 늘어놓았고, 민호는 자신이 직접 기른 과일 몇 개를 내놓으며 미안해했어요. 형처럼 좋은 걸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다. 내가 직접 기른 거면 더 정성스럽지. 순덕이 다독였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동생의 정성을 깎아내리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내년에는 강남에 새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시면 좋겠는데. 이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은 어머니를 모실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죠. 나는 이 집이 좋다.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던 추억이 있는 곳이잖니.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두 아들의 표정은 각각 다른 의미로 어두워졌습니다. 민수는 실망했고 민호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식당 일이야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이 말에 민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형은 늘 그렇게 말하시네요. 제가 하는 일도 나름 정직한 일인데 정직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돈을 벌어야 어머니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수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순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는 민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민호도 얼마 후 어머니, 저도 내일 일찍 장사 준비해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라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순덕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바란 건 사이좋은 형제뿐인데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순덕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순덕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지만 어지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자 순덕은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혈압과 혈당을 재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평생 큰 병 한 번 앓지 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입원이라니요. 입원이요? 그렇게 심한 건가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미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상의해 보세요. 의사의 말에 순덕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서 입원하래.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전화 너머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순덕을 데리고 시내 큰 종합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동네 병원 말고 제대로 된 곳에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민수는 VIP 병실을 요청했고 의료진들에게도 최고의 치료를 부탁한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병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민호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두 아들이 모두 와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편으로는 따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덕과 민호가 동시에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민호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아직 괜찮으시잖아.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는 게 나쁠 것 없잖아. 나중에 급하게 되면 더 복잡해진다고.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 해? 순덕은 두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하지만 민수는 계속했어요. 어머니, 저는 변호사도 알고 있고 세무사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형은 항상 그렇게 혼자 다 결정하려고 하네.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다 내는 판에. 민수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VIP 병실비며 각종 검사비까지 모든 비용을 민수가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순덕은 두 아들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경계하는 시선들이었어요. 얘들아, 엄마는 아직 멀쩡하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요즘 세상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날 저녁 민호가 먼저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민수를 마주치자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 앞에서 그런 얘기 그만해요. 너무 골적이잖아요. 골적이라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도 어머니 유산에 관심 없는 척 하지 마라. 이 말에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은 정말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미리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 아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재산 때문에 저 애들이 저렇게 되는 건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마치 앞으로 닥칠 일들처럼 불안하고 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두 아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순덕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 민수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재산 정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순덕은 차를 우리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벌써 그런 걸 준비했니? 네, 변호사와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탁자에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양식, 재산 목록표, 상속세 절약 방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도 피할 수 있어요. 순덕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집 감정가가 3억 원이고 예금이 5천만 원 정도 되시니까 총 재산이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상속세율을 보면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순덕은 듣고 있다가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돈 계산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거든요. 그때 마침 민호가 어머니 안부를 묻기 위해 들렀어요. 거실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형, 이게 뭐야? 어머니 재산 정리 서류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했잖아. 민호는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형, 벌써부터 유산 얘기냐? 어머니 아직 멀쩡하시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지. 어머니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이번에 병원에도 입원하셨잖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지. 마치 어머니가 내일 당장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처럼. 민호의 말에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너는 정말 현실 감각이 없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미리 준비 안 해두면 세금으로만 몇 천만 원씩 날아간다고. 순덕은 두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얘들아, 왜 이래? 엄마 앞에서. 하지만 민수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따르면 세금을 최소 3천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형은 정말 어머니를 ATM 기계로 보는 거야? 돈 계산부터 하고. 야, 너도 유산에서 자유로운 척 하지 마라. 어차피 너도 관심 있는 것 뻔해. 아니면 왜 여기 와서 버럭거리고 난리야? 민수의 말에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재산 따위에 관심 없어. 정말? 그럼 상속 포기각서라도 써놓을래? 내가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서류 만들어줄 테니까. 민수가 비웃듯이 말하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어머니의 재산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 운영이 어려워서 늘 돈 걱정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재산으로 싸우는 게 그렇게 급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평생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하지만 두 아들의 대립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누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은 뻔하잖아요.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평생 어머니 곁에서 모신 건 나야. 형은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명절 때나 얼굴 비추잖아. 이 말에 민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옆에 있었지. 하지만 돈은 내가 다 댔잖아. 병원비, 생활비, 집 수리비까지. 너는 옆에 있으면서 뭘 해줬는데? 나는 정성으로.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머니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각이 있었거든요. 정성으로 어머니 모실 거야? 병원비는? 약값은? 생활비는? 요양원비는? 민수의 연달은 질문에 민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형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내가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갈 때도 내 차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 민수의 말이 끝나자 민호는 치를 떨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롭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내가 재산이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건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머니의 말에 두 아들 모두 잠시 말을 멈췄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거든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해도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형처럼 돈은 많이 못 들여도 마음만은. 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민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형제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껏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왔는데 왜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걸까요? 한옥의 마루에 앉아 바라본 가을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두 아들의 갈등이 있은 지 며칠 후 순덕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됐나 보구나. 순덕은 한숨을 쉬며 먼지가 쌓인 서류철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통장, 보험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차례로 나왔어요. 그런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병원 서류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나? 순덕은 궁금해하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병원 진료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남편의 것이었지만 그 사이에 자신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기억을 되짚어보며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어요. 민수를 낳았을 때, 민호를 낳았을 때의 기록들이었죠. 그런데 한 장의 서류가 순덕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1979년 2월자 진단서였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산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민호는 분명히 살아서 태어났는데.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호의 출생신고서는 있는데 출생증명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수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가 모두 있었는데 말이죠. 순덕은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썼습니다. 1979년 2월 민호를 낳던 그날 밤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진통이 심했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자세히 보니 담당 의사의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산부인과 원장이었습니다. 김 원장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희미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순덕은 서류를 들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상상하기도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만약 자신이 낳은 아이가 정말 죽었다면 지금의 민호는 누구란 말인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키웠는데.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부터 형과는 많이 달랐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묘하게 달랐죠. 순덕은 늘 아이들이 각자 개성이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순덕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보려 했습니다. 병실에 다른 산모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혼자 와서 아기를 낳고 맞아, 그 여자가 있었어. 갑자기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미혼모였어요. 아기를 낳자마자 울면서 키울 수 없다고 계속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은 진통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는데 혹시 그때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죽고 그 미혼모의 아이를 자신이 키운 거라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김 원장님이 그런 일을 할 리가. 하지만 의심은 거치지 않았어요. 문득 민호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어머니를 많이 찾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놀았고 울음도 별로 없었죠. 순덕은 당시의 순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애정 결핍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날짜가 분명했습니다. 1979년 2월 15일 민호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순덕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응, 괜찮다.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순덕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민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모자간의 정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전화를 끊은 후 순덕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진단서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차가운 종이 위에 적힌 사산이라는 글자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아들의 유산 분쟁도 다른 의미가 될 텐데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묻어두어야 할까? 너무나 큰 비밀 앞에서 순덕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진단서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민수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랑 대화 좀 해보셨어요? 재산 정리건 말입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 못했다.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민호가 변호사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변호사를? 네, 상속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결정 안 해주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민호가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입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민호가 먼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말입니다. 민수는 다시 서류들을 꺼내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치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형, 또 왔네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야말로 변호사까지 만나면서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민수가 따지듯 물었어요. 꾸민다니 무슨 소리예요? 저도 제 권리를 알아보는 거죠. 민호의 대답에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평생 어머니를 모신 권리, 효도한 권리가 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순덕은 진단서 생각 때문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혹시 민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면 과연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정이 있잖아요. 얘들아, 제발 그만해라.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나오는 이상 법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장 작성을 강력히 권하겠습니다. 형이 먼저 변호사를 동원했잖아요. 민호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두 사람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결국 손찌검으로 번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민수가 민호의 가슴을 밀치자 민호도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형만 잘났나? 거실에서 벌어진 형제 싸움에 순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이웃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했어요. 신고 들어와서 왔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들이 들어서자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며 멈춰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끼리 조금 다툰 것뿐이에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입술이 터져 있고 민수의 셔츠도 찢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가족끼리 싸우셨나 보네요. 그래도 폭력은 안 됩니다. 경찰관이 타이르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두 사람 모두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다치신 분 있으면 병원 가셔야 할 텐데요. 한 경찰관이 민호의 상처를 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민호가 손사래를 쳤지만
경찰관은 안전을 위해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주겠다며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과정에서 민호의 혈액이 거지에 묻었는데 경찰관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혈액형이 O형이시네요. 어머님이나 형님은 어떻게 되세요? 순덕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O형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보통 부모가 둘 다 O형이면 자녀도 O형이나 O형이 나오는데 형제 중 한 명만 O형이고 한 명은 O형이면 경찰관이 말을 멈췄어요. 자신이 민감한 얘기를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경찰관이 당황하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민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썰렁해졌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혈액형이 왜 다른 거예요? 순덕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전 발견한 진단서 때문에 이미 의심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민수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유전이 워낙 복잡하다고 하던데. 하지만 민호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이 맞나요? 민호의 질문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던 의욕이 이렇게 터져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야. 어머니, 왜 우세요? 설마. 민수가 갑자기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말 혹시 민호가 우리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분명히 어머니 아들이야. 순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진단서와 오늘의 혈액형 이야기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 친아들이라고 해주세요. 민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한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평생 묻어두었을 텐데.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며칠 전에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와 민수 모두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발견하셨는데요? 민호가 간신히 물었어요. 1979년 2월 15일자 진단서를 찾았다. 순덕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날은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그 진단서에 뭐가 적혀 있었는데요? 사산이라고. 아기가 죽어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어. 민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럼 나는 누구야? 민수도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민호가 자신들과 달랐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었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젊은 미혼모가 있었어.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기억을 되짚어가며 말하는 순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다고 계속 울었어. 혼자서 어떻게 키우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순덕은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내가 깨어났을 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고 간호사가 내게 아기를 안겨줬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기가 나라는 거예요? 김 원장님이 그때 뭔가 말씀하려다가 그만두셨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나한테 실상을 말하려다가 차마 못하신 것 같아. 순덕의 고백에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그걸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칠 전 진단서를 보고 나서야.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내가 워낙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처럼 자연스러웠거든. 순덕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는 정말 어머니 아들이 아닌 거예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진짜 어머니는 누구예요? 왜 날 버렸어요? 순덕이 민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민호야,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든 상관없어.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가족이라는 느낌도 다 가짜였던 건가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순덕이 울부짖듯 말했어요. 너를 키우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은 진짜였어. 진짜 내 아들처럼 사랑했다고. 민수는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유산 문제는 명확해진 거네요. 이 말에 순덕과 민호가 동시에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이야? 민호가 물었어요. 친아들이 아니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잖아. 형? 민호가 소리쳤어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사실은 사실이잖아. 혈연 관계가 없으면 양자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민수의 차가운 말에 순덕이 분노했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민호는 이제 남이에요. 민수의 말에 민호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형은 정말 이 상황에서도 재산 생각만 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잖아. 순덕이 벌떡 일어섰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니, 저는 진짜 아들이니까 당연히 현실을 생각하는 거죠. 민수의 말에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 피만 섞였다고 다 가족이야? 그렇지. 피가 섞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지.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형제처럼 지냈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의 냉정한 말에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비록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어도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순덕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맞아. 너는 내 가슴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가슴에서 태어났다고 법이 인정해주나?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형,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계속했어요. 어머니, 이제 결정하세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진짜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건지 아니면 남한테 줄 건지. 순덕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한 명은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지만 이렇게 차가울 수 있는 건지, 다른 한 명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건지. 너희들 모두 내 아들이야. 똑같은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법적으로는 민수의 말이 맞았거든요. 양자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혈연 관계가 없는 민호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순덕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재산 따위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배신감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지 며칠 후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법적으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혈연 관계가 확인된 이상 상속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순덕은 변호사를 보며 당황했어요.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요? 네, 할머니.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없는 분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유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에 순덕은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 벌써 변호사까지 데려왔네요. 현실을 받아들여라, 민호야. 이제 너는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수의 말에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현재 재산 규모가 약 4억 원 정도 되시니까 상속세 절약을 위해 미리 증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상속인에게만 가능하지만요. 이 말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친아들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민수가 민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재산으로 혜택받으며 살았으면 됐지. 더 바라는 게 있어? 이 말에 민호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형은 정말 인간이 맞아? 인간이고 뭐고 현실이 그런 거야. 너는 이제 남이라고. 민수의 말에 순덕이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민수야, 그만해.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세요. 진짜 아들이 누군지 구분하시라고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법은 피를 보고 판단해. 감정 따위로 재산을 나눠주는 바보가 어디 있어?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일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부터 정리하시죠. 상속인은 민수 씨 한 분뿐이니까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 말에 민호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법 앞에서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순덕이 변호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제 재산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할머니,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분에게는. 그럼 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유증도 한계가 있어요.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들으셨죠? 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순덕은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니? 당연하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 그동안 나를 더 많이 챙겨준 아들이 누구야? 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실제로 어머니 곁에서 더 많이 돌봐준 건 민호였거든요. 그건 제가 서울에 있어서. 핑계대지 마라. 민호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 일로 바빴을 텐데 늘 나를 챙겨줬어. 민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순덕은 화가 났어요. 괜찮을 게 뭐가 있어? 너도 내 아들인데 왜 차별받아야 해?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은 피로 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때 순덕이 벌떡 일어섰어요. 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는데 법적 효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덕은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평생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는데 갑자기 피 때문에 차별받는다니요. 순덕이 민수와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산은 피로 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살아온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야. 너희는 똑같이 내 아들이다. 한 명은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 한 명은 내 가슴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이 말에 민수는 흔들렸어요. 어머니의 단호한 의지를 느꼈거든요. 어머니, 민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동생을 이해해라.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 순덕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재산 따위 원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것만 인정해 주세요. 이 말에 순덕은 민호를 끌어안았어요.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그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어.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민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자신이 유리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찜찜했거든요. 순덕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법이 어떻든 상관없어.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방법을 찾을 거야. 어머니의 의지에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민호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은 변호사가 떠난 후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두 아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야, 민호야, 둘 다 내일 저녁에 집에 와라. 어머니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저녁 두 형제가 나란히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순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들과 지낸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내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 민수와 민호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먼저 민수야, 내게 할 말이 있다. 순덕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분명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하지만 혈연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아들이 되는 건 아니더구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 돈과 재산만 생각하고 동생을 내치려고만 했지. 순덕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순덕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민호야, 순덕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진짜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해주고 형을 원망하면서도 가족의 정을 놓지 않았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피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 민호야, 너를 키우면서 느낀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 아니었어. 내가 첫걸음을 떼던 날,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 아플 때 간병해주던 모든 순간들 말이야. 순덕의 말에 민호는 흐느꼈어요. 민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재산은 둘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야. 순덕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방법을 찾았어. 일부는 상속으로, 일부는 생전증여로, 그리고 나머지는 유증으로 처리할 거야. 하지만 세금이.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세금이 좀 더 나가면 어때? 내 두 아들이 평등하게 받는 게 더 중요해. 민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만 알면 돼요. 안 돼. 너도 내 아들인데 왜 차별받아야 해?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선택한 거야, 민호야. 하늘이 내 친어머니 대신 너를 내게 보내준 거라고 생각해. 이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의지가 워낙 강했거든요.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민수야, 내게도 해줄 말이 있다. 순덕이 민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내 친아들이지만 이번 일로 많이 실망했어. 동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재산만 생각했잖아. 민수는 어머니의 질책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싶어? 순덕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가족이 뭔지 아니? 피가 섞였다고 저절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무언가 깨닫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민호를 받아들여라. 그가 너의 진짜 동생이라는 걸 인정해. 순덕의 말에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민호야. 형?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민호야.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형? 민호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나도 미안해. 형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줘서.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순덕이 두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민수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앞으로는 진짜 형 동생으로 지내자.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야. 형,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피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아들로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제 나를 동생으로 인정해주는 형의 마음 말이에요. 순덕은 두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바란 건 이거였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는 거 말이야. 순덕의 말에 민수와 민호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사이좋게 지낼게요. 민수가 다짐했어요. 저도요, 어머니. 형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민호도 약속했어요. 해가 지면서 한옥마루에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쳤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두 아들도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민호야. 너를 키워준 사람이 진짜 어머니니까. 순덕의 말에 민호는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혈연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서로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순덕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